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거칠고 날카롭다. 해가 지기 전부터 어둠은 골목골목을 파고들고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는다. 그런 날이었다. 한지우는 회의가 길어져 늦게 사무실을 나섰다. 차를 타고 귀가할 계획이었지만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그는 결국 걸어서 서울역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재벌 2세였다. 락폼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이미 수많은 성과를 이룬 CEO. 하지만 그런 그도 요즘엔 유난히 허전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 형식적인 회식, 반복되는 하루. 그의 삶엔 무언가 빠져 있었다. 서울역 앞 광장.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고개를 돌린 지훈의 시야에 들어온 건 눈 쌓인 벽 아래쪽 그리고 앉은 2명의 아이들이었다. 마른 점퍼 하나에 운동화는 눈에 젖어 있었다.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과 배고픔에 지쳐 보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중 한 아이가 그의 코트 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엔드코트, 제발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엔드코트. 그 말에 지호는 문득 아이의 손목을 보았다. 해진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파란색 실팔찌. 그것은 그가 6년 전, 이혼 전날 밤까지도 손목에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철 윤서련이 직접 만들어서 채워준 세 번꼬와 교차로 묶는 독특한 방식의 실팔찌였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아이의 오른쪽 귓볼에 작고 동그란 점이 있었다. 콩알만 한 크기. 그는 자신도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유전이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점을 갖고 있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돌려 광장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눈이 수북이 쌓인 벤치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였다. 은서연. 숨을 쉬는 듯했지만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여자이기도 했다. 그렇게 믿어왔던 그녀가 지금은 거짓 같은 모습으로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코트를 벗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엔 차 한 대 없었다. 발은 눈에 빠졌고 숨은 차올랐다. 그의 등에 업힌 서련은 너무나 가벼웠다. 뻐마디가 느껴질 정도였다. 조금만 참아,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두 발이 감각을 잃을 지경이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서연은 바로 안으로 옮겨졌다. 지우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옆엔 두 아이가 있었다. 떨리는 몸을 서로에게 기대며 눈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되묻고 싶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인가? 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시간이 흘렀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되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은 심한 저체온 증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서련의 팔을 잡고 눈물 흘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밤, 두 아이는 그의 양옆에 기대 잠들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뒤흔들렸다. 서련,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서련은 병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가지마다 눈을 이고 고이 서 있었고
병실 안은 그에 비해 너무도 조용했다. 희미한 소르각 냄새와 삐하는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서련은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옆에 놓인 작은 소파 위에는 두 아들이 꼭 붙어 자고 있었다. 그 옆엔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는 남자 한 사람이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약간 헝클어진 머리,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한지훈이었다.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저려왔다. 이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정확히 6해 전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 사인 2장을 찍고 돌아섰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때의 그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눈빛엔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병실에 있었다. 두 아이 곁에서 말없이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심한 어지럼증에 금세 다시 침대에 고꾸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에 감지된 듯 지훈이 눈을 떴다. 깨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감정이 엿보였다. 안도와 놀람, 그리고 어쩌면 후회. 서연은 눈을 피했다.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은 씌어 있었다. 내가 쓰러졌으니까 병원까지 데려왔어. 그럼 됐잖아.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너 대신 약 사려고 길에 나갔어. 그것도 이 눈속을.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그 말에 서련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민준이 귀에 있는 점 나랑 똑같아. 너 그 팔찌 내가 준 거 아직도 차고 있었잖아. 그리고 난 너를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을 리가 없다는 걸. 서련은 고개를 돌렸다. 찬밥만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지훈에게는 곧 대답과도 같았다. 얘 말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내가 알 필요 없었으니까.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미 끝난 사이였잖아. 너한테 말해봤자 뭐가 달라졌겠어. 지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수없이 마음속에서 반복해온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또 달랐다. 널 믿지 않았던 날? 아직도 원망하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내가 그때 그 사진들을 보고 그냥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어. 근데 그걸 바로잡기엔 너무 늦었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목 끝까지 차오른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난 내가 날 의심했단 사실보다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다는 게 더 아팠어. 난 내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고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말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이 조용히 깨어나 지훈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엄마가 깼어요. 민준과 민석은 번갈아 서연의 침대 위에 올라와 얼굴을 들이댔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지훈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 아이들을 향해 조심스레 물었다. 얘들아,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알아?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는데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지훈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한지훈이야. 민석이 눈을 반짝였다. 우리도 한인데.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애들 성을 한으로 해준 거 일부러였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섰다. 입원비랑 치료는 내가 다 책임질게.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문제는 나도 관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훈아, 서연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 그저 따뜻한 하루가 필요할 뿐이야.
그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병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련의 눈엔 눈물이 고려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한지우는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머무는 병원 VIP 병동과는 다르게 이곳은 일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북적이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고 그의 얼굴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 봉투. 안에는 두 아이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그는 서련 몰래 아이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채취했다. 마음 한켠엔 죄책감이 스며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의심을 방치할 수 없었다. 마음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밀리에 거래하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메시지를 보냈다. 엔드코트, 익명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엔드코트.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지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아래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시간을 덮어버리려는 듯이.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그는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99.998%. 부정할 수 없는 수치. 민준과 민석, 두 아이 모두 그의 친자였다. 지우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분노, 슬픔, 후회, 기쁨.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터질 듯했다.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옛 사진을 바라보았다. 서련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웃음, 그의 눈빛,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망가뜨린 그날의 기억. 어머니가 내민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날 이후의 침묵.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김연자의 집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현관을 들어서자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인사를 생략한 채 조용히 그녀의 앞에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엄마가 그토록 미워하던 윤서연. 그녀가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이에요. 김연자는 종이를 집어들고는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마는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빼앗았어요. 지훈아, 나 내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아니요. 엄마는 제 행복을 무시했어요. 엄마 기준에 맞지 않는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감정 없는 얼굴 속 눈동자만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아이들, 눈 속에서 동냥하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는 병원에서 생사를 오갔고, 그게 엄마가 말한 보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말없이 서랍장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시절 지훈의 얼굴 옆에 지금의 민준과 너무도 닮은 얼굴이 있었다. 그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나도 알았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한번 인정하면 내가 한 모든 짓이 죄가 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처음으로 후회의 그림자가 비쳤다. 지훈아, 미안하다. 난 그저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엄마가 원한다면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다르게 할 거예요.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니까. 지훈은 조용히 돌아섰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그리고 서련에게도 다시 물어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다. 소독약과 피로가 섞인 공기. 한지우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지고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집을 나선 뒤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그는 흔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고 윤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최동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연아, 더 알아봐줘. 서연이 이혼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잠시 후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링거가 꽂힌 팔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옆 침대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우는 문턱에서 멈춰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랑 아저씨가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여기서 그림 그려. 복도 끝 작은 상담실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비난도 분노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가늠하는 무거운 공기였다. 아이들, 검사했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아이들이야.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놀라지 않는 듯 보였다.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묻고 싶어.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것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말할 수 없었어. 그때의 너는 나를 믿지 않았잖아. 사진 한 장, 누군가의 말 몇 마디에 바로 등을 돌렸잖아. 그런 너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야. 아니, 서연의 눈이 지훈을 향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어.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 집안에 남아있으면 지훈 인생 망친다. 그 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어. 아이 얘기를 꺼냈다면 더 심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의 침묵, 그때의 방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미안해.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너 혼자 그렇게 버텨야 했던 거, 난 아무것도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해. 하지만 지금 와서 원망하고 싶진 않아.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최동연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아이들이 잠든 뒤 동연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혼 당시 지급됐어야 할 합의금, 윤서연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대표님 어머님 쪽 사람이 처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사실을 처음 듣는 듯했다. 그리고 취업방에 정황도 있습니다. 윤서연 씨가 지원했던 회사들의 익명 전화가 같고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깍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 모든 시간이 서연과 아이들을 짓눌렀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다. 더 있습니다. 동연이 말을 이었다. 대표님이 보셨던 그 사진들 합성입니다. 당시 사용된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짓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설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밝혀졌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 그녀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책임졌고 앞으로도 그래.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겪은 시간에 대한 책임으로. 서연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이 멎은 자리엔 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난 6해의 침묵처럼.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서연 앞에서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륜서연은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창백했고, 입술은 푸석푸석 말라 있었다. 며칠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심한 피로감과 식욕 저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그녀는 자신이 더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의사는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은 만성 신부전 말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몇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공투석으로 연명은 가능하지만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지훈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가족 중에 혹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그 기회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종이에는 장기 기증 등록 서류가 있었다. 그는 이미 검사를 마친 상태였다. 혈액형, 조직형, 이식 가능성 모두 일치했다. 기회는 분명했다. 문제는 서연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지훈에게 또다시 빚지고 싶지 않아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의지에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다시는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다음 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병실을 찾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책 속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아, 나 이식 검사했어.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내 심장이 너한테 맞아. 수치도 괜찮고 의사도 이식 가능하대. 지금이라도 수술 준비하면 된다고.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미쳤어. 진심이야.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사이였다고? 우린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아이를 지닌 부모야. 서연은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도 안 돼, 나는. 내 몸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상처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너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살아온 시간,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간, 그걸 지금이라도 메우고 싶어. 그건 내 욕심이야. 그래, 맞아. 욕심이야. 너를 잃고 싶지 않은 내 욕심. 근데 이기적인 건 알지만 아이들에겐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두려움이 있었다.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는 것에 대한 공포.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 언제 또 병원 가야 해? 엄마, 배가 얘 자꾸 아파.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 버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을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이번엔 정말 끝까지. 설현은 지훈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렸다. 며칠 후 수술 동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았다. 아이들에게는 엄마랑 아저씨가 같이 치료받는다고 간단히 설명했고 아이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전날 밤 지훈은 병실 창문 앞에서 설현과 마주 앉았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파란 실팔찌가 들어있었다. 6년 전 서연이 순수 만들어주었던 그 팔찌. 난 이걸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 난 매일 다시 묶었어. 끊어질까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팔찌에는 시간보다 강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상처, 후회, 기다림,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감정.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 우리 같이 살아나자. 설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희망이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병원 전체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병실은 소등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마지막 순회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의사와의 짧은 사전 미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운 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그를 지탱하게 만들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불길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곧게 닫혀 있었고 서연의 짐도 그대로였다. 단 하나, 머리맡에 놓인 종이 봉투만이 눈에 띄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서연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훈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해. 미안해. 하지만 이번 선택은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나는 너의 신장을 받지 않겠어. 그리고 너를 수술대에 올리지 않을 거야. 내 몸은 내가 책임질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끝내고 싶어. 부탁이야. 더는 나를 찾지 말아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병원을 떠났을 거라. 혹시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아이들 곁을 지켜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일이야. 사랑했어. 아니, 지금도 사랑해. 운서란. 지훈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무너져 내렸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듯 고통을 토해냈다. 안 돼.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병원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설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최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병원 CCTV 확인해. 설연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수단을 썼는지 다 파악해. 1시간 후 동현이 보고했다. 수술 동의서 처리하고 병원 보험 계약서 사본 요청했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기 기증센터에 문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는 퍼즐을 모두 맞춘 셈이었다. 설연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죽은 뒤 받을 보험금과 장기 기증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 했던 것이다. 이 여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훈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시간이, 선택이, 계획이 그녀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서울 시내의 모든 노숙자 쉼터, 무료 급식소, 여성보호센터를 뒤졌다. 설연이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고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망원동의 하무르 진료소에서 서련의 이름을 본 사람이 있다는 제보였다. 그는 곧장 망원동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붉은 벽돌, 사람들의 피곤한 표정들 속에서 그는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골목 끝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서런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얘 여기 있어. 서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힘없이 말했다. 너무 늦게 왔네. 왜 도망쳤어? 너한테 다시 상처 주기 싫었어. 내 몸을 망치게 할 순 없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가 아닌 절망이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날 버리려고 했잖아. 그게 보호야. 그게 사랑이야. 서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 맺힌 눈이 지훈을 바라봤다. 너무 무서웠어. 또 너를 잃게 될까 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뻐마디가 그대로 느껴졌다. 서련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너 혼자 죽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추운 겨울밤, 좁은 골목,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서연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왔다. 의사들은 그녀의 탈수 상태와 저체온증을 신속히 안정시켰고 수술 일정은 새롭게 조율되었다. 이번에는 서연도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수술 준비에 따랐다.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지훈은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아저씨로만 알고 있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해야 할 사람에게도 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남 외곽에 위치한 김연자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유난히 조용했다. 민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석은 손에 쥔 작은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니? 지훈의 물음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분이라고. 맞아. 그리고 오늘 너희가 직접 만나게 될 거야. 지훈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집사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어머니 계시죠? 잠시 후 응접실. 김연자는 자주색 한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아들을 마주한 표정은 어디까지나 절제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두 아이를 앞으로 불렀다. 인사드려. 너희 할머니셔. 민준과 민석은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연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래, 요들이. 제 아들입니다. 서연이 혼자 키워온 제 아들들이에요. 김연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찻잔을 들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자랐니? 망원동, 은평구 쪽 고시원, 찜질방, 쉼터, 병원. 엄마와 함께 그늘 속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일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한 번도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지훈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힌 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두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엄마,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들에게 당신의 손주로서 따뜻한 인정을 주세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라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김연자는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무릎 위에서 고개 숙인 지훈의 모습은 자존심도 성공도 모두 내려놓은 단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전부 다 내가 만든 일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다. 내가 너무 두려웠어. 내 인생이 흔들릴까 봐. 서연이 너를 붙잡고 망가뜨릴까 봐. 하지만 결국 내가 널 망가뜨렸구나.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가문이 결국 한 여자를 파괴하고 두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라도 받아들여 주세요.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러다 김연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들 앞에 다가갔다. 두 아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민석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할머니가 도와줄게.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무릎을 꿇은 채로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기다린 말이었다.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김연자는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설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설연아, 이 늙은 여자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설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말없이 김연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잊을게요.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 같으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기회였다. 김연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긴장된 기류가 감돌았다. 윤서연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끝, 그리고 조용히 뜬 눈은 감정이 무뎌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술 준비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수술 자체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술 전 마지막 면회 시간이 되자 지호는 조용히 설연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서로 눈을 마주한 순간 긴 시간이 흐른 듯한 침묵이 흘렀다. 긴장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설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제 도망칠 이유가 없으니까. 지훈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다 끝나면 같이 아이들 손잡고 공원에 산책하자. 벚꽃 피는 봄쯤이면 좋겠다. 지훈아. 설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 아직 살아있어. 설연아, 넌 살아야 해. 나 혼자서 아이들 못 키워. 그 말에 설연은 피식 웃었다. 당신이 그런 말도 하네. 지우는 설연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다. 끝까지 함께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수술 준비가 완료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다른 침대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이 주의를 주며 수속 절차를 마쳤고 의사들이 마지막 체크를 하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셨으면 이동하겠습니다. 두 침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인생의 전환점 같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두 아이가 달려왔다. 엄마, 아빠.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김연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지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빠, 무서워하지 마. 엄마랑 같이 꼭 돌아와야 해. 민석도 설연의 침대 옆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등을 깍 쥐었다. 엄마, 우리 같이 약속했잖아. 꽃놀이 가기로. 절대 안 되는 거야. 설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 민석이, 약속할게. 꼭 돌아올게. 지훈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무조건 돌아온다. 너희 둘 다 믿고 기다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김연자는 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다 이겨낼 거야. 수술실 앞에서 지우는 마지막으로 서론을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이 두 번째 생일이야. 서론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믿음과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으로 이동되었다. 수술은 길었다. 의료진들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각각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지훈의 신장은 적절한 상태였고 수술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서련의 신체 상태는 이상보다 악화되어 있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 체계가 불안정했다. 의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바꾸었고 중간중간 상황은 위태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났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준과 민석, 김연자, 최동현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두 분 모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서련 씨는 당분간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 가능성도 있으니 면회는 제한됩니다. 지훈은 회복실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서련은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심장은 약했지만 뚜렷한 박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이들이 만든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해가 떠 있었다. 그 해는 아직 병실 창문 밖엔 떠오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는 이미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한지우는 회복병동으로 옮겨진 후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신체가 이식 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윤설원의 회복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고 여전히 몸이 무겁고 말수가 적었다. 약물과 면역 억제제,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공허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긴 숨을 쉬었다.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삶이 익숙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런 그녀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지훈이었다.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괜찮아졌어. 덕분에. 지훈은 그녀의 말에 작게 웃었다. 너무 걱정했어. 혹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 이제 죽는 거 무서워.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솔직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비로소 살고 싶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럼 살아. 같이 살아. 설원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지훈아, 나는 지금 너무 복잡해. 이 몸도, 이 마음도 너와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 내가 준 신장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괜찮아. 기다릴게. 천천히 가자. 너는 나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이 살아. 그걸로 충분해. 설원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다정했고 또한 무거웠다. 그 다정함이 그녀에게는 때때로 죄책감이기도 했다. 며칠 후 병원에는 민준과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설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민준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가족 스케줄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퇴원하면 뭐부터 할지 정해놨어요. 설원은 그 수첩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1. 같이 영화 보기. 2. 삼겹살 먹기. 3.
한강 산책, 4. 가족 사진 찍기, 5. 꽃놀이 가기. 설원은 수첩을 꼭 지었다. 눈물이 저절로 고렸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아빠랑 얘기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이라고. 지우는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회복제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틀을 걸쳤다. 그녀는 병실 복도에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늘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무겁게 다가왔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 그 순간 그녀의 옆에 김연자가 다가왔다. 설원아.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이제 괜찮아요. 굳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아니야.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김연자는 설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도 전에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만 했지. 설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지금은 안다. 넌 우리 가족을 살렸어. 나보다 더 지훈을 지켰고 아이들을 품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지. 김연자는 눈을 돌렸다. 나는 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내 손을 한 번쯤 잡아줄 수 있을까? 설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김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서연은 긴 편지를 썼다. 주소는 따로 없었다. 단지 내가 다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날까지라는 문장만이 편지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의 첫 번째 토요일, 서울숲공원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족, 연인, 친구들, 누구나 화산 햇살 아래서 각자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무 가지마다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한지우는 민준과 민석의 손을 잡고 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손에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엄마 곧 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가 직접 준비한 가족 사진 촬영의 날이었다. 설원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그 사이 그녀는 많이 건강해졌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잠시 후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설연이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왔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눈부실 정도로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엄마를 향해 달려갔고 그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우리 준비 다 했어요. 오늘은 진짜 가족 사진 찍는 날이래요. 설원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도 오늘만 기다렸어. 지훈도 그녀에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응. 근데 사실 긴장돼. 에이, 이런 평범한 하루가 너무 낯설어서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계속 스스로 묻게 돼. 지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이 자리를 누구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야. 세 사람은 함께 포토존으로 이동했다. 사진작가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간단한 안내 후 촬영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고 지훈과 설연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새겨졌다. 촬영을 마친 후 네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함께 도시락을 나누었다. 김연자가 손수 준비한 음식이었다. 김밥, 유부초밥, 과일,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한 끼였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서련과 지우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시선이 교차했고 서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진짜 가족이야. 우리 셋, 아니, 넷 모두. 민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도 포함하면 5이잖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웃음은 가볍고 맑았고 오랜 시간 감춰두었던 상처를 덮는 낙처럼 작용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벚꽃 입은 아이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서로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겨울의 길고 긴 터널, 침묵과 분노, 고통과 오해,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 그녀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고통은 지나가고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혹시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꽃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서야 묻는 거야. 내가 늦었지. 아니, 지금이 딱 좋아. 그날 저녁, 지훈은 아이들과 서연을 차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은 여전히 낯설 수 있었지만 더는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민준이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김연자가 놓고 간 쪽지가 붙어 있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엄마, 서연은 조용히 그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일기장을 꺼냈다. 지난 몇 년간 한 줄도 쓰지 못했던 빈 노트였다. 그녀는 첫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지우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장면은 더 이상 상상 속 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진짜 가족이었다.